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소개해 주실 만한 작가를 소개를 해 주시는 거죠? 액션 페인팅의 대가, 액션 페인팅의 창시자. 네. 아마 작품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잭슨 폴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시청자들도 아마 어디선가는 다 봤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한 화가이고 그렇기는 한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가 피카소고 네. 그 다음이 아마 잭슨 폴록이 아닐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작품을 이제 드리핑 기법이라고 해서 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뿌린 거예요. 아, 그럼 그게 더 쉽겠네. 네. 그래도 피카소 작품은 어쨌든 뭘 좀 그려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 뿌렸어요, 그냥. 그냥 뿌렸어요. 야. 그런데 네. 잭슨 폴록의 작품 두 작품이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순위 안에 이제 5등, 10등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그림 뿌린 게 물감 뿌린 게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미술 작품 5등하고 10등이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작품을 다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작가는 이제 모더니즘 말기 아니면 뭐 그때쯤의 작가여가지고 네. 작품의 내용보다는 네. 어떻게 이렇게 했던 표현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야기하실 게 많구나. 네. 그리고 네. 이 작가가 활동을 굉장히 짧게 했어요. 일찍 죽었거든요. 네. 애인이랑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에 되돌이킬 수 없는 네. 큰 피해를 안겨다 준다는 거 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짧게 활동을 했는데 네. 그 표현 방식이 워낙 당시 기준으로 1940년대 후반 정도였는데 워낙 대단했고 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작가인데요. 네. 당시만 해도 이제 현대 미술 그다음 미술 작가들 중에 미국 작가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판 아닌 비판 지점 중에 하나가 네. 약간 정책적으로 미국 작가였기 때문에 미뤄졌구나. 네, 미국에서 띄우려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종 미국 작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모라든지 이제 작품을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물감을 이렇게 막 뿌리는 장면이 네.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잭슨 폴록의 네네. 굉장히 이제 남성적이고 네. 머리도 조금 이제 벗겨지시고 네. 청바지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네. 위에는 이제 그 티셔츠 하얀 티셔츠 하나만 입고 딱 붙는 그런 것만 입고 이제 물감 팍팍 뿌리고 막 담배 물고 막 그림 그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무언가와 조금 맞아떨어진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유명해지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잭슨 폴록의 작품 그 두 개, 그러니까 5위, 10위, 그러니까 제일 비싼 작품 5위, 10위에 올라 있는 제품인데 그 두 개 제목은 뭐예요? 제목은 간단해요. 네. 넘버 17A. 이 작품이 순위 5위고요. 넘버 17A. 네. 그 다음에 이제 10등.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10등은 넘버 5. 넘버 5의 그 제목이? 네.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네. 또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작품의 내용 이런 것보다는 표현 방식이 중요하고 네. 작품에 있는 그대로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가가 했었는데요. 네. 작품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때문에 관람객들이 봤을 때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냥 이제 작품 제작 순서대로 작품 제목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네. 그 어떤 의미를 괜히 작품 같은 거에 제목으로 부여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이분은. 네. 네. 뭘 봐서 일단 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 작품이 그 17A. 네.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1948년에 네. 그림을 그렸다 아니면 만들었다 뿌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작가가 그림을 이제 완성할 때 네. 캔버스에다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잭슨 폴록 같은 경우는 캔버스에다 하는 게 아니라 큰 천을 바닥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물감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하나씩 네, 뿌리고 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그 위에다 또 뿌리기도 하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17A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무슨 하얀색 물감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작품의 내용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이 표현 방식을 봐야 되고요. 이 작가가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이 이유를 네. 말씀을 드리려면 이 작가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작품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쉽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감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1930년대, 40년대 이때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유럽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이 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피신을 한 거죠. 네네. 네. 뭐 그 중에 뭐 듀샹도 저희가 그때 예전에 했던 듀샹도 그때 미국으로 왔었고, 뭐 샤갈, 칸딘스키, 달리 등등의 사람들이 네. 이제 미국으로 다 넘어왔는데 이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작품 활동을 미국에서 할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네. 패기 구겐하임이라고. 구겐하임 미술관. 네. 네, 알죠, 구겐하임. 네. 구겐하임 미술관을 어떻게 보면 만든 이 패기 구겐하임이 이제 지금 뭐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직접 만들다 이건 아니지만 구겐하임 집안에서 이제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특히 구겐하임 집안에서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예술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집안 사람들 다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패기 구겐하임이 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기는 1000명이 넘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겐하임이? 네, 이 여성분이. 구겐하임 여자예요? 네, 패기 구겐하임. 패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중에 내가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데 특히 예술가와 가장 많이 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농담처럼 왜 그랬냐면 어쩌면 작품을 싸게 줄지도 몰라서 같이 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잔 예술가들이 미술 작가들도 있지만 네. 이제 글 쓰는 작가들도 있었고 뭐 음악가도 있었고 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킷. 이 사람이랑도 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백남준 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존 케이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존 케이지. 네, 4분 33초 네네네. 동안 아무 짓도 안 한. 그 존 케이지랑도 잠자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 워낙 부자고 네. 정말 그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이 패기 구겐하임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저런 노력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이분은 뭘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냥 집안 자체가 그냥 원래 부자예요. 구겐하임 집안이 그냥 원래 예전부터 그냥 내려오던 그 부자. 아마 금융업 쪽도 아마 많이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때 했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래서 패기 구겐하임이 당시 유럽에서 넘어온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작품을 어떤 신인 작가를 계속 이제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다 유럽 사람들이니까 네. 미국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갈망이 있었는데 갤러리에서 일하는 어떤 이제 뭐 큐레이터가 뭐 잭슨 폴록이란 작가가 있는데 네. 한번 소개 받으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고 작업실에 갔는데 뭐 술만 마시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오고 그게 이제 1942년이었거든요. 잭슨 폴록이군요, 그게. 네.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구겐하임이. 네. 네. 뭐야? 하면서 그냥 이제 가려고. 무시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또 예전에 얘기했던 듀샹이 네. 내가 보기에는 이 잭슨 폴록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작업실도 마련해주고 작품을 할 수 있게 돈도 주고 해가지고 전시회를 해줬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잭슨 폴록 작품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더 문
우먼 커스 인 더 서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피카소 작품을 따라한 듯한 느낌? 그러네요. 초창기에. 이때까지 그래도 형체를 좀 알아볼 수가 있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사실 주목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시회도 열어줬는데 작품도 하나도 팔지 못했고 거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잭슨 폴록 같은 경우는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작품을 해줬는데 전시회는 어떻게 보면 망했고 그래서 피카소를 원래부터 좀 좋아했었는데 동시에 이제 피카소의 그림자 속에 어떻게 보면 있는 거니까 피카소를 굉장히 원망을 했대요. 이 폴록이? 네. 그러다가 또 술 마시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1947년에 이제 캔버스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캔버스를 보통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바닥에 놓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보통 작가들이. 네. 근데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물감을 뿌렸는데 느낌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뿌리기 시작한 작품을 한 건데 이제 이게 빵 터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패기 구겐하임이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모더니즘 미술 평론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미술계에서는 권력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 작가 괜찮아 아니면 이 작가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그러면 그냥 슈퍼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홍대 이 작가 괜찮아. 그럼 바로 스타. 그냥 바로 슈퍼스타. 그 정도의 권력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고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굉장히 이 잭슨 폴록에 대해서 좋아하고 많이 써주고 밀어주고. 그런데 이제 그린버그와 동시에 이제 로젠버그라는 평론가가 있는데 그 양대 산맥이었어요. 근데 로젠버그까지 이제 잭슨 폴록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젠버그라는 평론가가 액션 페인팅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이 잭슨 폴록 작품 보고 이제 만들어줬죠. 로젠버그, 그린버그. 네. 그래서 이런 그 스타 평론가들이 이 폴록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치켜 세웠고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 완전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빵 떴다는 거죠? 완전 떴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1949년에 라이프지 있잖아요. 라이프지 8호로에 이제 잭슨 폴록이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작업실이 집이 뭐 있어요. 요 사진에 뉴욕의 이제 스프링스라는 곳에 있는데 스프링스.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지금 또 여기 화면에서 아마 보이실 거예요. 막 뿌리고 이게 다 당시에 라이프지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게 이제 잡지에 나오고 나서 4페이지를 활용해서 이제 잭슨 폴록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프지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슈퍼스타가 된 거죠. 이 인간 뭐하는 인간인가. 네. 그래서 이제 라이프지에 나오고 나서는 이제 심지어 정부에서도 전시회를 할 수 있게 뭐 기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 작가가 드디어 슈퍼스타가 나왔다 해가지고 정말 빵 떠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만의 미국스러운 미국 작가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이제 열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 요 시리즈로 이제 그럼 쭉 그리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리고 이때 이전까지는 그럼 이렇게 붓으로 막 뿌리고 그 물감 쥐어 짜고 뭐 이렇게 그린 그림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이제 추상화도 있기는 했는데 이런 방식의 추상화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피카소가 당대 슈퍼스타였는데 피카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위적인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을 그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피카소만 하더라도 이게 뭐 얼굴을 옆에서 그린 건지 뒤에서 그린 건지 뭐 몸이 팔다리가 다 잘려 있는 건지 등등을 보고 대충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은 도저히 어떤 형태도 알아볼 수가 없게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이 작품에. 완전한 혼돈? 완전한 혼돈, 뭐 완전한 추상화. 이보다 더 추상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이 작품을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오. 그리고 아무래도 추상하고 바닥에 캔버스 천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그리다 보니까 사이즈가 또 굉장히 커요. 네. 여기 지금 전시장에 걸려 있는 이 작품 사진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사람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되게 추상화가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컴퓨터 화면이나 이렇게 조그만 그림으로 보면 진짜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단한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보면 되게 다가오는 것들이 진짜 확실히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와, 되게 압도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먼 그림이라도 저 미술관에 저 한 벽면 다 차지하면서 걸어놓으면 그렇지 않을까? 저조명 받고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미술관에 작품이 걸릴 정도면 네. 이미 어느 정도의 유명세가 있고 작품에 아우라가 있는 작품들만 사실 미술관에 걸리니까 이제 그런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뭘 그렸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표현이 중요한 거지 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때 이 내용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 이 당시가 이제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어떤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없는 걸로 가는 게 되게 중요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미니멀리즘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색으로 그린 거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이 극단, 그러니까 너무나 이 복잡하고 막 도저히 형태 알아볼 수 없는 거에 또 반대편에 네. 완전히 그냥 한 색으로 찍어버린다든지. 네. 그게 이제 이 다음에 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사 안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작품이고, 네. 그런데 이제 정프로님의 반응처럼 약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솔직히 하지만 하지 정도는 비슷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애들이 해도. 그래. 아주 못할 그림은 아니야 이 그림은. 네. 예. 이런 그림들을 네. 그러면 이제 저 평론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평을 할 거 아니야. 아까 그 네. 무슨 버그, 그린 버그, 뭐 네. 로젠버그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은 뭐 대충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저 좋은 저 평가를 좀 받는 거예요. 뭐 그린버그 같은 경우는 폴록의 그림엔 피사체도 배경도 없다. 완벽한 평면이다. 그는 폴록을, 그러니까 그린버그 같은 경우는 폴록을 피카소에 맞는 혁명가로 치세웠고요. 그림처럼 물감의 배열로만 순수한 2차원의 세계를 펼친 거고요. 회화의 본질, 이것이 회화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회화의 본질이라고요? 네. 혹시 이분도 그러면 원래 이런 그림 그리기 전에는 다른 그림 진짜 잘 그렸었나? 예를 들면 풍경화 뭐 이런 거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아무래도 피카소는 되게 잘 그렸다면서요? 피카소는 정말 잘 그렸고 정말 천재였고. 예. 근데 이제 아까 초창기 작품을 보셨잖아요. 네. 초창기 작품을 보면 당시 유행이 아무래도 피카소 작품이 굉장히 유행하다 보니까 좀 따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긴 근데 또 그 정도 과정 없이 이렇게 유명해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잭슨 폴록 같은 경우는 네. 운이 정말로 좋은 작가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운도 때가 맞아야 되고 실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만약에 누가 이렇게 저 그려갖고 갖고 오면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뭐 이러고 말겠네, 그죠? 그냥 무조건 잭슨 폴록 따라했다. 따라했다. 아이고. 무조건 따라했다. 서두에 이 작가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5등, 10등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넘버 5 17A 네? 이 작품이 2015년 9월에 네. 헤지펀드사 시타델의 창립자 켄 그리핀이 드림웍스 아시죠? 드림웍스. 네, 드림웍스의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게펜의 재단으로부터 네. 이 작품을 2억 달러에 구매를 했다고. 지금 환율로 해도 한 2,200억쯤은 되는. 네, 대략. 네. 그런데 더 좀 재미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두 번째 2등이 이제 윌렘 드크닝이라는 또 이제 추상 화가가 있는데요. 네. 그 작가의 작품은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인데 이거는 3억 달러예요. 얘네 돈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또 충격적인 건 이 네.
켄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이 잭슨 폴록이 이 작품과 윌렘 드크닝의 이 작품 합쳐서 5억 달러를 한 번에 샀대요. 아 이거 나 이거 뭐 야로가 좀 있네. 뭔가 이거 좀 뒤가 구려요. 이 같은 때 샀다고 이거를 같은 이제 데이비드 게펜 재단한테 네. 한 번에 동시에. 요건 5억 뭐 달러. 제가 그냥 아주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네. 그때쯤에 이 아저씨의 뭔가 세금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세금 털기 위해서 이거 산 것 같아. 그런데도 몇 년도에 이게? 2015년. 2015년? 네, 얼마 안 됐죠. 15년 확실하진 않은데 예를 들면 2008년 뭐 이때쯤에 네. 저 글로벌 경제위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 그때 이제 2008, 9년에 이제 돈 엄청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내야 될 세금들이 이제 몇 년 이렇게 뭉개다가 이거라도 해서 빨리 좀 털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비용 처리를 아마 한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2억 달러, 3억 달러요? 네. 합쳐서 5천억이 넘으니까. 야, 이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네. 정프로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게 네. 이거 뭐 미드 중에 빌리언스라는 미드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게 이제 뭐 검찰과 헤지펀드 하는 사람의 이제 대결인데 그 헤지펀드 하는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약간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미술 미술 작품 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이게 실제로 아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 작품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라고 하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놈들이 이거. 여튼 뭐 아무리 근데 뭐 세금 털려고 했든 뭐 했든 그 작품성이라든 이런 걸 충분히 또 그렇죠. 판단했으니까 뭐 그 많은 돈을 내긴 냈겠죠. 네, 뭐 아무 작품이나 사서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럴 것 같으면 뭐 홍대 이자 갖고 사지 뭐. 홍대 이자 갖고 내가 2천억 주고 대신 저 리베이트로 뭐 한 1,900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좋죠 사실은. 아 그래. 네. 이분은 그러니까 1950 몇 년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네. 잭슨 폴록. 저는 뭐 이 그림 보니까 대충 뭐 이런 이 그림 풍은 좀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네. 뭐 작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을 미술 역사상 최초로 그렸고 그걸 아마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은 뭐 이런 작가다 이렇게 이제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해 주신 홍대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